뭔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돼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에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변함이 없는 거네요. 예.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할 때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못 알. 나 이거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외교 안보라인 핵심 3인방이 미국의 주요 방송에 등장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핵심 3인방 누구고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세 사람인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 CNN에 출연을 해서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다 취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도 이 ABC 방송과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을 해서 이 군사 옵션은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군사 옵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인데요. 이 C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 옵션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미국은 이 북한 정권 교체라든지 급속한 한반도 통일 또는 북한 공격을 위한 군대 파견과 같은 이 네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이 포노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 틸러슨 국무장관과 헤일리 대사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If our diplomatic efforts fail, though, our military option will be the only one left. We've pretty much exhausted all the things that we perfectly happy kicking this over to General Mattis because he has plenty of military options. Basically, if North Korea keeps on with this reckless behavior, if the United States has to defend itself or defend its allies in any way, North Korea will be destroyed. 네,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안보 3인방 3사람, 틸러슨 미 국무장관, 그리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리고 굉장히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맥메스터가요. 외교 해법이 안 되면 북을 때리겠다. 직접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말폭탄을 던지던 트럼프 대통령 잠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강경해지고 있죠. 예,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북한이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새로 발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것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까지 이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이 다시 지금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번에 그 괌에 조금 더 못 미치는 그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 다음 북한이 어떤 실험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그때 하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괌까지 가는 미사일 발사 같은 미사일을 또 한 번 쏠 거라고 얘기 그렇죠.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네. 정확하게 좀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으로서는 6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서 그 핵을 갖다가 탄두에다가 이제 장착할지 모르는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괌을 향해서 쏜 건 아니지만 괌까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이렇게 북한이 다시 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자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이 안보 3인방이 이렇게 군사 옵션 카드를 직접 언급한 이유 어제죠.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공군 기지를 찾아서 이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re roar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the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네,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핵 개발의 폭주, 종착지까지 다다르기에 이른 것 같은데 미국 CNN이요. 지금 다시
북한 폭격 이야기를 언급하며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기를 언급했거든요. 첫 번째 B2 전략 폭격기 그리고 F-22 랩터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두 가지 무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네, B2나 B-22나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B2는 핵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재량도 일반 전투기랑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F-22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강의 전투기고 네.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으므로 막강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둘을 이용해서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겠다. 이런 의지 또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기, 전투기 모두 공통점이 스텔스 기능이 강력하다는 것. 그러니까 은밀하게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그러면서는 이제 한국민이 걱정할까봐 네. F-22와 F-35를 동원해서 네. 북한이 현재 우리 추전선 근처에 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전부 다 아하. 미국의 스텔스 전폭기로 해서 다 제거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한국민도 피해가 적을 거니까 우리가 네.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일본 아베 총리도요.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올려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찬성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17일 날 미국의 이게 주요 인사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 국가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국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다. 네. 자,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 매티스 국방장관이 만약에 미국 방송에 나와서 네. 대북 메시지를 낸다라면 네. 그건 말 그대로 그건 군사 옵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을 남겨놓고 외교적 해법을 쓸 수 있는 3명이 나와서 우리가 거의 지금 임계점에 왔다는 것을 이 최후 통첩성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말의 지금 서로 균형이 안 맞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15 병축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용인할 수 없다. 네. 또 누구도 대한민국의 결정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이 고위직 지금 3명이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공공연히 지금 북한을 때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15 병축사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지금 상반된 지금 그 반응을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봤다.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로켓맨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지금 대화하니까 북한과의 대화하니까 뭐 북한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가 어떠냐 이걸 물어봤다라는 식의 약간 좀 비웃음이 가는데 비아냥거리는 듯한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정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을 향해서 말폭탄을 마구 던졌던 지난달, 글쎄요. 그게 결국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협상을 위한 장치였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몇 번 분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도 그런 식의 발언은 아닐까요? 네, 그때보다는 그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아, 지금은 더 높아졌군요. 네, 금년 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도 한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ICBM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정말로 말폭탄 그 자체였습니다만 아하. 이제는 말폭탄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실행 가능성도 자꾸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그 폭격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뤄두고 있는 상태고 네. 또 하나는 또 전쟁 비용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미국인을 철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국에 미국이 투자하는 액수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아직은 네. 저렇게 엄청난 그 군사 옵션을 얘기하고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예방 타격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 이수혁 전 육자회담 대표직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며칠 전에 저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어떤 핵 실험을 했던 그 갱도를 갖다가 파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사일 기지를 갖다 파괴한다든지 네. 이랬을 경우에는 이수혁 의원의 얘기는 북한은 바로 서울에다가 재래식 미사일을 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만약 이 공격에 대해 서울을 우리가 지금 보복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서울에다 핵무기를 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이 예방 전쟁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나버린다. 아하. 한국이 지금 어떤 북한의 공격에 너무 지금 취약한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구나 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라고. 자, 육자회담에 참석해서 이수혁 의원이 이런 시나리오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정국 실장님은 저 얘기를 듣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 정도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규모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네. 숫자가 한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드라든가 아니면 배터2, 배터3로 막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몇 발 쏴가지고는 효과를 못 볼 겁니다. 네. 그러면 다수로 쏜다는 얘기는 전면전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건 바로 우리의 반격을 의미하고 그건 벌써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상태로 아하. 전면전으로 가기 때문에 네. 북한이 김정은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네. 쉽게 탄도타를 갖다 서울에 쏘기 힘들 거라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지난 8월 말에 네. 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이게 천영우 전 수석을 예.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물론 이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네. 정반대로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과 그렇죠.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게도 위협이 돼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만약에 한다라면 김정은 정권이 이제 대들게 되면 전쟁으로 가고 전면전으로 가는데 네. 만약에 정말 이 정밀하게 예방 타격을 했을 때 네. 김정은이 그러면 정권이 망하고 북한 체제가 없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과연 대들 것이냐 네. 아니면 한 방 얻어맞고 아직은 우리가 미국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네. 지금 참고 더 ICBM을 많이 만들고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자 네. 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물론 위험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북한 김정은을 무조건 참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대들었을 때 우리의 피해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지만 정반대로 과연 예방 타격을 정확히 한다라면 네. 김정은이 과연 도발을 할 것이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글쎄요. 이 오늘 열린 국방위에서요. 이제 문 대통령의 특사죠. 문정인 명예교수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주 독특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대통령 안보 특보를 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워낙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자, 대통령의 안보 특보에 대해서 상대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뭔가 안보 라인, 청와대 안보 라인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뭔가 좀 엇박자 아니면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군만 가지고는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네. 군의 사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군이 핵이 있는 미국하고 작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군의 사기 문제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참수작전은 벌써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작게 501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것도 실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참수작전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수작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는 핵을 보유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폄하를 한 것이죠. 네. 네,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청와대와 정부 간에 어떤 불협화음 내지는 헤게모니 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은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그렇게 보기 쉬운 분이고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청와대에서 청와대 주류들이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 북한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될 대상이다. 제재만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고 또 뭐 같은 민족이다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그 기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국방부의 기류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방부의 송영무 장관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류는 무엇이냐면 전술핵 배치까지도 이제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6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류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상반된 기류 알겠습니다. 하에서 송 장관 입장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를 위시한 그분이 제일 강경한 목소리이긴 한데 그 목소리가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네. 학자가 뭐 떠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쓴 것은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 소속이고 대통령의 어떤 공식 기구처럼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자문을 하는 그렇죠. 자문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위원은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의 그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 중에 한 사람은 송영무 장관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럴 때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을 이 문정인 특보가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비중을 둔다라면 문 특보는 여러 사람 얘기 중에 하나 정도고 아하. 송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걸 뭐 말싸움으로 몰고 와서 청와대와 이 내각이 조금 불협화음을 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송 장관의 저런 이렇게 강력한 언급이 오히려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그 각을 세우고 있구나 이런 점은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